안녕하십니까, 김길선입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사는 전 과정도 그렇고요, 최근에도 이런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오늘 아침까지 받았습니다. 그걸 쭉 종합해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의 예상외의 많은 분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아주 좋은 사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사회주의는 나쁘지만은 공산주의는 좋은 사상이 아닌가,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사실 오늘 아침까지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원리, 제가 배운 데 준해서 이 원리를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말해서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같은 개념입니다. 공산주의 낮은 단계가 사회주의고요, 사회주의 높은 단계가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주의가 따로 있고 공산주의가 따로 있다는 거 아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공산주의理論에 대해서 제가 배운 원리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산주의의 정치적 명분이 뭔가? 노동계급만이 존재하는 무계급 사회를 건설한다. 그래서 계급적 불평등을 없애고 국가, 더 나아가서 온 세계를 노동계급만이 지배하는, 다른 대비할 수 있는 계급이 없는 무계급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공산주의理論의 그 정치적 명분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소유를 국유화해서 그저 구석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동의 대가에 따라서 분배받는다. 다 노동계급화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기술혁신도 하고 과학혁명도 일으켜서 물질이 폭포와 같이 쏟아지는 사회를 건설한다. 그래서 그때는 일한 데 따라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서 공급받는 사회를 건설한다. 이것이 공산주의 제도적 경제적 명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理論의 골자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요, 아주 이 명분을 우습게 내놨어요. 즉, 노동계급이 용도계급으로 될 수 있는 이유는 노동계급은 몸밖에 없다. 사적 소유가 전혀 없다. 오직 몸으로 먹고 살고 생계를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잃을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즉 소유가 없기 때문에 용도계급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계급 사회로 가는 유일한 용도계급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산당 구호가 뭡니까? 우리 노동계급의 투쟁은 잃을 것은 철새뿐이요 얻을 것은 전세계다. 뭐 이렇게 슬로건을 내놓은 거예요. 두 번째, 노동계급은 일하는 노동 환경상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노동 환경의 특성상 조직성과 단결성이 아주 강하다는 거예요. 이건 선진계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계급이 사회 모든 구성원을 용도해야 되고,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사회 전체 구성원을 개조해서 노동계급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이 무계급 사회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즉 공산주의가 노동계급을 용도계급으로 내세우고 노동계급화에 위한 무계급 사회 건설의 명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동계급이 기타 백성보다 우월하다는 게 이걸로 증명됩니까? 노동계급이 그 기타 모든 충충만충 직업군에 망라되어 있는 그 어떤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요구대로 사회를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망상인 거예요. 노동계급이 우월하다는 이 아주 대먹지 않는 관념에서부터 이理論이 나온 겁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시조인 레닌은 뭐라고 말했는가? 이걸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온 사회를 정기화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성공시키면 그때는 공산주의 사회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동계급이 주도로 전체 사회 구성원들을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 나가면서 그 단결된 힘으로 국가 경제를 발전시켜서 정기화를 하면 그
산업에서는 이것이 최상이다. 그 다음에 무계급 사회,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해서 노동계급이 아닌 모든 계층을 없애버릴 때, 즉 정기화, 프롤레타리아 독재 완성, 이게 됐을 때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물건이 폭포처럼 쏟아지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화목과 협력을 도모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공산주의 사회는 투쟁도 없고 의견차도 없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 공산주의 사회에 대해서 레닌이 말한 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정계화되고 하나의 계급만 있고, 서로 화합과 협력만 있고 서로 사랑하고 동지적 연계만 있고, 이 재미난 사회입니까? 역동적인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현대화된 원시 사회다. 난 이렇게밖에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리론의 망상입니다. 이게 얼마나 호황망창했으면 마르크스의 그 자본론, 공산주의 리론을 마르크스가 사후에 그가 써놓은 초고도를 완성해 준 그의 학문적 동지이고 제자인 엥겔스라는 사람이 막스가 죽은 뒤 그 원고를 다 완성해서 마지막 끝점을 찍으면서 내가 저주받은 학설을 완성시켜줬다, 이 명언을 남겼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리론은 자체의 성립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주의는 무엇인가? 사회주의는 이 공산주의자들이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려면 그 자체가 위협의 장기성과 강고성을 띠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를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제도를 하나 내와야 한다 해서 붙인 이름이 사회주의인 겁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 제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모든 공산주의 사회의 경제 구조인 전인민족 소유에 관한 제도적인 개혁을 사회주의 과도기에 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과 유산계급 타도하고 모든 소유권을 다 박탈하고 전인민족 소유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북한의 전체 국민은 호미 한 자루도 법적으로 등록하고 살 수 없습니다. 소유권을 인정받아서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 사회는 그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미처 따라 못 올 수 있다. 그래서 전인민족 소유가 주도하고 그 관리를 받는 협동적 소유도 이 단계에서는 필요하다 해가지고 전인민족 소유와 협동적 소유제도를 내는 겁니다. 다 협동조합입니다. 앞에 어떻게 붙이든 협동조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어떤 개인이 어떤 소유권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즉 공산주의로 가기 전 단계에서의 소유관계를 국가적 소유와 협동적 소유로 딱 얽어맨 거예요. 이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기 전인민족 소유, 노동계급적 소유를 완성하기 위한 과도적 단계로서 바로 사회주의가 필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회주의 제도가 먼저 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두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노동계급의 독재를 철저히 시행해서 완성해서 이 비노동계급 개조할 대상은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고 개조 안 된 대상은 모조리 싸그리 없어버리는 그 단계를 걸치라고 사회주의 단계라는 것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계급 사회로 가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즉 노동계급 독재를 철두철미 시행해가지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노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하거나 없애버리거나 하나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주의 제도가.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겁니까? 북한의 수령적성은 노동계급도 아무리 태생이 노동계급이라 해도 노동계급의 수령이라는 그 특정인이 사상으로 무장하고 그의 용도를 적극적으로 받들지 않을 때는 나태해가지고 노동계급의 모양과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 노동계급도 끊임없이 혁명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계급화
재학습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복잡하고 불안한 사회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사람잡이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옳은 사회겠습니까? 나쁜 사회겠습니까? 그게 발전성이 있습니까? 어떻게 일개 특정 계급이 다른 모든 사람들 자기 모양대로 개조할 수 있으며 노동계급만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 지구촌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 무상계급 독재론, 공산주의로 가기 위한 과도적 단계인 사회주의에서 무상계급 독재론을 꿰들고 전 세계 공산국가들, 존재했던 공산국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유상계급이라 해서 척결에 사회주의 제도 이전에 살았다고 해서 개조하고 또 다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 사회주의 이론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다고 해서 총살하고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 인류 생겨나서 사회라고 생겨나서 정치적 명분에 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게 바로 이 사회주의 단계에서 걸쳐야 하는 무상계급 독재론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해드립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혹시나 그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보시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그렇게 좋은 것이었으면 그게 실현 가능했다면 왜 70년 이상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지향했던 그 소련이 해체됐겠습니까? 왜 동구권 사회주의 나라들이 다 80년대 말에 줄줄이 자본주의로 복귀했겠습니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공산당 꽃갈모자를 쓰고 있는 중국이 왜 변형된 공산주의를 하겠습니까? 개혁 개방, 시사구시, 뭐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된다. 이런 변형된 그런 사이비 공산주의理論을 지창하고 있겠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걸 뻔히 알겠지만은 공산당이 계속 집권하려는 야망이 있기 때문에 저 억지로 붙들고 정치는 공산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어느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그 정책을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공산주의理論이 망상이라는 건 뻔하지 않습니까? 공산주의는 그 자체, 그理論의 반동성, 아주 비정의성, 아주 원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 모든 것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는 어느 국가에 가봐도 고인물과 같은 나라예요. 썩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인데 왜 오늘날까지 저렇게 유지되고 있나요? 좋은 측면이 있길래 그렇겠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김일성 족속은요, 권력 세습을 꾀하는 그 순간부터 공산주의 사회에 이대로 가면 이게 희망이 별로 없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러다 나니까 권력 세습 용구화, 유지, 용구화를 위해서 여기에 떡지 다 믹스한 거예요. 노예 소유자 국가의 노예주의, 봉건국가의 세습, 공산국가의 전체주의, 신종국가의 국가 지도자 신으로 올려모시는 이런 신종주의까지 다 믹스해버린 거예요. 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에 존재했던 모든 악독한 국가 시스템을 다 받아들인 겁니다. 북한 주민들이 이 단정히 실내로 초상위장을 달지 않고는 바깥에 못 나가고 저 집에 들어가서도 그 방에 가정집에 들어가서 잠자리에서도 수령 족속 초상화를 올려다 보면서 살도록 만든 것. 이 모든 것이 노예 국가의 잔재입니다. 즉 너희는 이 불로 지져서 새길 수 없으니까 현대사회에 너희는 수령의 노예라는 걸 잊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살 길을 찾아 도망친 탈북자들을 거침없이 잡아 들여가가지고 감옥에 보내고 때리고 학대하고 도망친 노예로 보는 겁니다. 이게 노예 사회의 잔재입니다. 봉건제, 수령을 추대 형식으로 모시고 또 세습을 하고
김일성을 시조로 만들어 놓고 주체 연호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인민을 3계층 64개 분류로 신분 등급화 해놓고 거기에 맞는 불이익을 끊임없이 주면서 저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 이것이 다 봉건 잔재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주의, 공산주의. 수령은 전체 인민을 위하여, 전체 인민은 수령을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전체주의 슬로건 아닙니까? 결국은 북한이 오늘 작태를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수령은 전체 인민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억압하고 탄압하고 인권을 유린할 자격이 있지만, 전체 인민은 오직 수령 하나를 위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세뇌되고 조직화되고 총포탄이 되고 그럴 만한 자유만 있다는 것. 이것이 수령을 중심으로 몽땅 전체가 복종해야 하며, 수령은 전체 인민을 마음대로 부려먹어도 된다는 이 변형된 전체주의, 이것이 북한의 사이비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가 원래 나쁜 데다가 그것까지도 비틀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신정주의, 모든 법규범에, 특히 유일한 실정법인 10대 원칙에 수령을 신격화해야 된다. 신이 격으로 올려줘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다른 법은 몰라도 살 수 있지만 10대 원칙을 모르고는 살 수 없습니다. 10대 원칙을 어기는 순간 정치범이 됩니다. 이거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바로 이렇게 동서고금에 존재했던 모든 이 악행적인 악독한 체제의 본질들을 다 믹스해서 오늘 저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공식 명칭을 본질적으로 정확히 보자면 수령족속 졸대주의 공산세습 체제이다. 저는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동구권 사회주의가 다 자본주의로 복귀하고 소련이 해체되고 중국이 개혁개방의 길로 나갔어도 북한은 그 길을 택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렇게 연명되고 있는 거예요. 가늘게 길게 가면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나날이 해가 갈수록 더 과중시키는 체제가 바로 북한 체제입니다. 이 모든 체제에 비해서 오늘날 내가 찾아온 자유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로 표방되는 자본주의 체제는 오늘 내가 살고 있는 삶을 놓고 볼 때 대비도 안 될 정도로 월등하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낍니다. 어떤 이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산주의를 책으로 배운 사람은 공산주의 신봉자가 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산 사람들은 절두철미한 반공주의자가 된다. 내 경우가 거기에 딱 맞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대한민국의 자본주의 국가 자유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북한에서는 본질적으로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선 누가 나에게 어느 계급으로 특정 계급으로 너를 개조해야 된다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너는 너 모양대로 창조성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누구도 내 재산을 탐하지 않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개인이 탐하면 법적으로 보호해줍니다. 나는 지금 내 국가 법률상 검증된 인정한 내 재산을 갖고 떳떳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가고픈 대로 마음껏 다닙니다. 내가 바라는 직업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듣고 알 권리를 나한테 자유대한민국은 줬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살 때만 해도 자본주의 이 근원적인 우월성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이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어떤 사회제도도 완성된 건 없습니다. 우리가 더 앞으로 자본주의보다 더 훌륭한 주의가 나올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날 우리 역사가 지구촌 역사가 굴러온 모든 상황을 놓고 볼 때 아직까지 자본주의를 대처할 수 있는 그 어떤 주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공산주의, 북한 체제가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더 자본주의를 더 나은 주의로 발전시키는 그런 인류의 과제는 있지만은 적어도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와는
단 1%도 엮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한반도에서 제일 위대하고 성공한 체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끝없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